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회계학이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군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회계의 원리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정리를 하고 뒷부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중고회계의 손세정 교수님, 회계사님이 아마 여러분하고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회계 원리의 과정 속에서 바로 문제를 가볍게 우리가 한번 잡아보며 정리를 해가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회계 절차를 아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절차 이야기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냐, 거래가 일어나면 일단 붕괴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죠. 일단 거래가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붕괴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바로 붕괴라는 과정을 갖다 그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붕괴장에 넘어가면 바로 뭐가 되냐, 원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원장은 T자로 그려지고 붕괴장은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때 단계를 갖다 우리는 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원장된 내용을 가지고 재무제표인 BSIS를 갖다 만들어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결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회계는 궁극은 붕괴를 갖다 거쳐야 되고, 다음에 뭐가 되느냐, 전기를 가야 되고, 전기가 되고 나면 이제 결산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에서 바로 여기 2단계를 얘기하는 전기. 전기는 어떤 거냐, 바로 붕괴장에서 원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전기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거래가 일어나면 붕괴장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붕괴라고 우리가 말하고, 원장에서 BS와 IS로 넘어가는 과정은 결산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바로 답으로 달아주면 되기 때문에 바로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 2번은 바로 원칙적으로 대차대조표에 작성되는 표시 능력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계정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정이다, 임시계정이다 이러는 이야기는 회계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장 가는 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장 가는 사원에게 어림으로 만약에 돈을 줬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느냐, 가급금이 됩니다. 이 가급금은 돌아오면 네가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가 되냐, 회사로 볼 때는 자산으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돌아오면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가짜로 지급했다.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없어지고 재무제표는 올라가지 않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출장 갈 때 돈을 줬다는 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고, 대변 쪽에는 현금이라는 계정을 쓰죠. 이렇게 썼다가 돌아와서 가급금의 영역이 밝혀지면 가급금은 없애라, 바로 재무제표 올라가면 안 되죠. 뭐 예비를 쓰고 교통비를 쓰고 뭐를 썼다 그러는 이야기, 이런 비용이 쭉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금은 출장 가서 돌아올 때 어떠냐 그러면 바로 정확하게 자산으로 임시로 잡아뒀다 나중에 빼주는 출장 가는 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가급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금은 바로 재무제표 올라가지 않고 바로 대조 출장 가서 돌아오면 상기를 시켜야 할 임시계정, 일종의 뭐라 그러냐, 임시계정이다 이런 말을 쓰죠. 또는 가계정이다, 이건 바로 결산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임시로 가짜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출장 가는 사원이라는 말이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되고, 만약에 출장 간 사원이 본사에 돈을 보내왔다, 출장 간 사원이 돈을 갖다 보내왔다 이럴 때를 우리는 바로 수금은 수금인데 무슨 수금이냐, 가수금이라는 계정을 갖다 쓰게 됩니다. 이 가수금은 부채로 보며 가급금이나 가수금은 다 우리가 봤을 때 임시계정이다 하는 말로 쓰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전혀 무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물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300만 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감가상각 누계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300이다. 그러니까 건물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일종의, 자, 쭉 우리가 보면 바로 감가상각 누계가 뭐가 되냐, 300이고, 건물의 가격은 뭐가 되냐 그러면 3억이다 이렇게 되죠. 3억인데 300이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3천만 원이네요. 3억이 아니고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무게액은 뭐가 되냐? 300억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감가상각을 적립법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액을 1년 후에 300만큼 만약에 감가상각액을 잡았다면 우리는 봤을 때 바로 정액법으로서 2년째도 역시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년 회계 자료가 300만 원이다 하는 상태가 된다면 바로 3기 그러면 1기, 2기 한 개 얼마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한 개에 150만 원씩 누적이 됐을 거다 이거죠. 그럼 3기가 되면 뭐가 되느냐? 3기 때 우리가 분기를 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는 바로 150만 원이다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죠. 그 다음 우리가 대변 쪽에 봤을 때 건물감가상각 2개, 건물감가상각 2개 하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자 이거죠. 2개가 얼마냐? 15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잡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300만 원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2년 동안으로 나누면 1년에 150만 원만큼 감가상각이 되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을 갖다가 2년으로 나누게 되면 바로 150만 원. 1년에 감가상각이 150만 원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인 바로 3년째는 역시 정액이기 때문에 똑같이 150, 150, 150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아둬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사채의 이자 표시율이 시장 이자율보다도 적은 경우 어떤 반응이냐. 바로 여러분이 사채가 주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다면 누구든 할인을 원한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거꾸로 표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다. 그럼 너도 나도 이 회사의 사채를 사겠다 이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때는 할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사채를 갖다가 이자가 낮기 때문에 바로 어느 누구도 잘 안 살라게. 그럼 회사에서 할인을 해줘야만 뭐가 되느냐? 사람들은 살 거라는 생각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철저히 할인 발행이 되어야 된다는 걸로 정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보죠. 다음 중 자본적 항목의 공사회계 처리의 내용이 공사회계 처리 내용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매도 가능 평가이익은 자본의 조정이다. 그렇죠. 평가이익이 올라갔다 그럴 때는 자본을 플러스 해준다.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의 처분을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맞죠?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바로 자본을 마이너스 시키는 역할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렇지만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잉여금이다. 그렇죠. 주식을 발행할 때 할인이 아니라 초과금이군요. 1,000원짜리 주식을 1,200원에 발행했다. 그럼 200원만큼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본잉여금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자본에 뭐가 되느냐? 바로 자본의 마이너스죠. 주식 할인을 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바로 자본의 조정으로서 자본을 삐주는 자본의 차감 계정, 자본을 갖다 삐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고,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을 바로 자본잉여금에서 감자 차익, 바로 자본을 갖다 줄여서 이익이 됐으니까 자본잉여금의 플러스가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답을 달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6번 다음 재고자산의 단가의 산정 방법이 아닌 것 됐습니다. 매출가격환원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좋습니다. 이 바로 재고자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항상 이 재고자산은 상품의 계정이 마치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IS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기초고 여기가 기말이고 여기가 뭐냐 그럼 매출이고 여기가 뭐냐 기말이라면 여기가 기초, 여기가 매입, 여기가 매출, 여기가 바로 기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다. 이런 얘기가 되지. 그러면 기초가 있고 여기 매입이 있고 A와 B를 더하라. 거기다 C를 갖다 빼라. 그럼 뭐가 되느냐? 매출의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될 거다. 이거죠. 매출의 원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이 매출의 원가와 매출액을 대비해서 상품 매출 이익을 구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앞에서 상품 계정할 때 많이 배웠던 이야기가 되고 중심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기말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단가와 개수,
개가 남았느냐? 개수부터 먼저 할까요? 개수에다가 단가를 갖다 우리가 곱한다라고 생각해 주자 이거죠. 그럼 몇 개가 남았느냐? 단가가 얼마냐? 요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바로 개수를 얘기하는 개수는 기말이면 몇 개가 남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따질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실제재고조사법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실제재고조사법, 실사법이란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되냐? 계속기록법이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계속기록법이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갖다 섞어서 쓰는 혼합법이다 하는 바로 개수를 따질 때 몇 개가 남았니를 실제로 재고 조사하느냐, 계속 장부의 기록에서 따지느냐, 섞인 걸 갖다 혼합하느냐 하는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한다 이거죠. 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가에는 여러분 잘 알지만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들어온 물건을 먼저 판단하고 본다. 아니면 후입선출법이다. 그러니까 나중 들어온 물건을 먼저 본다. 평균법이다. 또는 개별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 했던 이야기. 평균은 이동평균과 총평균이다 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 전부 다 단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로 볼 거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은 이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바로 매출 가격 환원법이라든가 그럼 바로 거꾸로 매출을 했을 때 얼마 받느냐를 기준점으로 해서 소매상을 이동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저기 전체에 뭐가 되냐 물건값이 얼마 그런 걸 바로 우리가 환원해서 따진다 그랬고요. 후입선출법 했고 평균법, 개별법 다 좋은데 실사재고법은 뭐가 되냐 그러면 바로 개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그래서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과는 달리 개수를 따지는 방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7번에 보면 영업권의 기말 재고를 갖다 구하라 이렇게 우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쭉 보면은 뭐가 되냐 영업권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라. 자, 영업권은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하고 권리금을 받는 걸 갖다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피매수회사의 순자산 공정가격은 1억짜리다. 그런데 매수의 대가를 1억 2천 줬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권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2천만큼 더 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덜 줄 때는 영가 매수 차이 이런 말을 쓰고 만약에 더 많이 줬을 때는 영업권이라는 말을 쓴다 한 말이 되죠. 그럼 2천만큼 우리가 영업권으로 줬다 이겁니다. 영업권으로 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영업권상 바로 연수에 따라 우리가 구분한다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정액법이다. 20년이죠. 그럼 1년이 지났다 이럴 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남는 거 얼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1억 2천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1억 2천 돈을 갖다 준 게 1억 2천이란 말이야. 실제 가격은 1억이다 이거죠. 그럼 2천만 원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공급은 영업권이다 이거죠. 반대가 될 때는 영가 매수가 되겠죠. 영업권을 2천 줬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냐 2천만 원을 갖다가 최장기 20년으로 나눠라. 그럼 1년에 얼마냐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20년을 나누면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2천만 원에서 100을 갖다 떼라. 그러면 궁극은 1천 뭐가 되느냐 900만 원이 될 거 아니냐 1,900만 원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돼서 정답은 여기서 1,900만 원인 바로 3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번에 보면 다음 재무제표 이해관계의 대상자가 아닌 것은 하고 왔는데 채무자.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은 나의 재무제표와 관계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경영자나 종업원이나 하청업자나 소비자는 다 뭐가 되느냐 이해관계자가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고 그 다음에 9번의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상품매매 이익을 구하라 하는 상품매매 이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매익이 어디에 되느냐 자,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품 계정을 쭉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이거죠. 상품 계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 기초가 얼마냐 그러면 기초 재고가 바로 17,000원이다.
이때 동그라미 3개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막 시험장 가서 일일이 동그라미를 다 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17 뒤에 생략하자 이거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순매입액이 얼마냐 그랬을 때 순매입액이 260이다. 동그라미 뒤에 3개는 생략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말의 상품 재고가 얼마냐, 기말의 상품 재고를 우리가 봤을 때 바로 1호다 이렇게 됐어요. 1호.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초의 상품 재고 17, 그 다음 매입액이 260, 그 다음 기말이 어디 되느냐 15라 말이야. 그러면 순매출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350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그럴 때 항상 A에서 B를 더하여 C를 빼면 원가락이라는 이야기. 17에다가 260에다가 15를 빼라. 물론 뒤에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 3개가 생략됐다 이래보죠. 근데 비교적 이때 계산할 때는 A와 C가 간편합니다. 왜? 여기는 복잡해질 수 있죠. 환입, 환출, 대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생각하면 어디 되느냐. 2네. 2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가 궁극은 봤을 때 여기가 원가가 궁극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바로 262가 되겠네. 262 동그라미 3개 생략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262를 갖다가 350의 동그라미 3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88,000원이 뭐가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88,000원이 뭐가 되느냐 바로 차익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정답은 바로 88,000원이 상품 매출 이익이다 그러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0번에 다음 단기 매매 증권, 바로 단타를 얘기하죠. 샀다 팔았다 바로 하는 이야기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 하는데, 이런 주식을 갖다가 우리가 평가를 따질 땐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개별법과 총평균과 이동평균법 3가지가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에 따른 뭐가 되냐 종목별 계산의 방법에 속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회계 변경의 오류 수정에 관한 것 틀린 것 하고 물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하고 회계 추정은 뭐가 되냐 소급법이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에 중요한 변경과 오류는 다 단기, 변경이나 그 다음에 오류의 수정은 바로 단기가 되는 거죠. 단기에 바로 적용한다. 전진법,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급법 있다면 여기는 바로 1번이 잘못된 틀린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승급금 비용을 바로 결산 시점 1년 이내 도래하는 것을 갖다 승급 비용이라 계산하지만 1년 후에 비용화되는 장기 승급 비용만으로 구성된 것 되고, 그 다음에 분류한다. 단 다음 중 유동자산만 구성된 거 하고 물었죠. 1년 이내 현금이 되는 자산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현금과 재고자산, 현금이나 상품은 바로 즉각 1년 이내 팔 수 있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에 다음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습니다. 바로 자본적 지출은 현저한 가치 증가를 위하여 도움이 될 때 성능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여러가지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뭐 여러가지 전체 수리를 한다든가 현장 가치 증가, 수명 연장 다 자본적 지출에 속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이건 바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 창문이 끼워졌다. 그럼 창문을 갈아 끼우는 거. 이건 바로 현상 유지에 따른 거는 바로 단기 비용으로 본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단기의 비용으로 본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을 보면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기초로 기초자산은 얼마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이 얼마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기초자산을 우리가 계산하라 이럴 때 수량의 문제를 갖다 얘기할 때는 T를 그려놓고 역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단기에 어디에 되느냐 그럼 수량이 있고 기말 수량이 있고 단기에 판매 수량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여기에 나왔을 때 기초의 재고는 얼마냐 그걸 몰라 X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단기 매입 수량이 얼마냐 2,000이란 말이야. 2,000.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기말의 재고가 얼마냐 70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2,300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더한 거는 항상 같아야 되겠죠. 여기 3,000이기 때문에 여기도 3,000이 돼야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1,000이 된다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달아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정답을 1,000으로 우리가 달아
달아줘라 하는 이야기. 정답은 바로 4번이 1000개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쭉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쭉 풀어주면은 바로 이야기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17번 문제를 우리가 훌쩍 한번 뛰어넘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17번 이야기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손익분기점 공식은 너무 중요하니까 1-변동비율. 변동비율은 바로 하나당 단가분의 하나당 내용이 얼마냐, 또는 우리가 그렇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얼마고 단위당 변동비가 얼마냐.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0원인데 변동비가 얼마냐? 500이다. 그러면 바로 1000분의 500을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정비를 갖다 봤더니 고정비가 10억이다. 플러스 뭐가 되냐? 0이다. 이렇게 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얼마냐? 2분의 1이란 말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궁극은 얼마냐? 20억이 바로 뭐가 되냐? 손익분기점의 답이다 하는 걸로 정답은 뭐가 되냐? 바로 20억이다 하는 말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다음 20번 문제는 바로 다음 보수적 회계. 보수적 회계 처리가 아닌 것하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수적 처리라는 것은 순이익을 작게 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소위 안전성 보수주의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거기 5번 보면 자산을 초기에는 이중체감법을 쓴다. 정액법의 2배 배죠. 그럼 아무래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혀져. 감가상각비가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이중체감법을 쓴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자산 취득의 초기에 이중체감법을 적용하는 대신 정액법, 그럼 그걸로 감가상각비가 왜 되느냐? 절약된단 말이야. 이중체감법이 2배입니다. 정액법의 2배야. 그럼 2배를 1배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체감법을 적용하는 대신 정액법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액법을 쓰면 정액법의 2배. 바로 여러분들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에 뭐가 되냐? 2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정액법보다도 뭐가 되냐? 그럼 비싸게. 오히려 왜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는단 말이야. 많이 잡으면 왜 되느냐? 순이익은 작아지게 되죠. 순이익이 작아지면 바로 세금을 적게 내는 바로 안전성 보수주의를 갖다 취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여기 바로 자신을 갖다가 자산을 취득해서 이중체감법 안 쓰고 정액법을 쓰겠다. 그럼 이건 거꾸로 되죠. 정액법을 쓰면 오히려 감가상각비를 작게 잡고 순이익을 많이 잡고 세금을 많이 내는 이쪽으로 취한다니까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빠진 부위는 여러분들 기본이니까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요 20번까지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